이런 강력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답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취임하는 첫날 움직인 종목이 4년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강력한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항상 주도주가 되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계속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IMF 때부터 기업 평가로부터 지금 25년 이상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1월에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율인 것 같아요. 달러의 움직임이나 원화의 움직임, 여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먼저 지금 원화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월 달입니다. 1월 달 보면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다가 1월 달에 화살표 방향으로 강세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면 사실 외국인이 우리 시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보면 트럼프 취임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러면 원 달러에서 원화는 지금 보듯이 강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환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원화를 매수하게 되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매수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지금 원화 약세에 따른 1월 우리 시장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1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것은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총 수급을 나타내는데 외국인들이 한 5,8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보면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돼 있지만 7월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췄다. 요건 쉽게 얘기를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았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올해 우리 시장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요건 다른 것보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달러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두 군데 해놨거든요. 보게 되면 맨 앞쪽 검은색은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요때도 보게 되면 2016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을 때 달러가 월봉 차트로 강하게 강세로 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달에 취임을 하고부터는 달러가 아주 강하게 약세로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작년에 달러가 강세로 갔거든요.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갔고요. 하지만 취임을 하자마자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가고 일기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2017년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코스피 지수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했던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 경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환율이나 달러 방향은 우호적이다. 그러면 왜 트럼프는 취임을 하고 이렇게 약달러로 갔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다가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그 나라 환율이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이 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기 때도 약달러 정책을 원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벤스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부활시키고 약달러를 원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달러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렇고 조금 과거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적으로 보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시티나 모건이나 노무라라든가 뉴스에 글로벌 IB들은 2% 이하, 그러니까 1%대 올해 경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도 1.7%에서 1.6% 정도 2% 이하 저성장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2% 이하 이게 1.6%다 이 성장이 얼마나 저성장인지 사실 느끼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2% 이하 저성장이 나온 건 딱 5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IMF도 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도 있고, 그리고 2023년, 그리고 한 번 더. 그만큼 예외적인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저성장이다. 그러면 사실 환율이 우호적이지만 강하게 상승할 측면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올해 경제 측면으로 보면 너무 큰 기대보다는 조금 상승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니까 수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 8.2%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2.2%.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 성장률 약하고 수출 둔화 약하다. 그래서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강한 상승보다는 반등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경제가 약한데 왜 반등을 보느냐? 첫 번째는 환율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현재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 PBR이 0.85, 쉽게 말해서 1보다 낮은 저평가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걸 벌써 시장은 다 반영을 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저평가까지 밀려 있고 12개월 선행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좋아진다든가 정치적인 안정이 된다든가 그리고 환율이 좀 더 우호적이다. 그러면 또 강하게 튈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그 속에서 경제가 받쳐주고 또 환율이 확 받쳐준다면 강한 상승, 그래서 완만한 상승 내지는 후반부에 좀 강한 상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요렇게 수출도 둔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렵고 대신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 있다. 그러면 강한 상승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대형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중소형주를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요거는 신한증권 리포트인데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통 중소형주하고 대형주하고 수익률을 가르는 매크로 변수는 유동성과 수출이다. 쉽게 말하면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봤듯이 올해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형주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까지 붙어 있으니까요. 대신 유동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약하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는 결국 유동성 증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은 사실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좀 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시작될까요? 상승은 사실 시점을 딱 잡기는 어렵지만 주식은 역시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상승을 한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번 하늘색 그래프는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대신 진한 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아래로 간다는 것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는 시장이 하락을 했고 매수가 들어올 때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확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수급에 변화가 생겼을 때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가지요. 그러면 수급 변화는 사실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 샀다가도 2천억, 3천억 팔기도 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항상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환율이 약할 때 확 뭉칫돈이 먼저 한번 들어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면 2024년 작년 초에서부터 7월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때 1월 달에 수급, 특징적인 수급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작년 2024년 1월 11일 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2조 원 이상 엄청난 돈이 한 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뭉칫돈이 들어오면 아, 본격적인 상승이구나 느끼시면 되시고 참고적으로 그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우리 대형주 같이 포트에 넣어놓으시면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2025년 주도할 섹터나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는 사실 가장 큰 이슈 여러분들도 뭐 보셨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트럼프 취임입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답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첫날 취임하는 첫날 움직인 종목이 4년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호재가 나왔거나 강력한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항상 주도주가 되거든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건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일 날 미국 시장 맵입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엔비디아 3%고 테슬라 3%고 그다음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빅테크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시대에서도 빅테크의 상승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국내 시장. 국내 시장은 그것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1월 20일 취임하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어떻게 움직였느냐 나타냈는데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로봇.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 다음에 저가항공인데 저가항공은 연휴라는 뭐 개별 모멘텀을 타고 움직였으니까 약간 예외로 보고요. 그러면 로봇, 조선기자재,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또 보면 LNG라든가 정보보안,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방산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요 부분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올해는 요런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반대적인 측면은 좀 아쉽게도 역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강한 상승보다는 뭐 바닥을 잡고 또 점진적인 상승 뒷부분에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먼저 강하게 갖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발굴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고요. 요중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역시 조선주라든가 뭐 LNG 관련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맨 가에 오바마 대통령 얼굴이 있지요. 오바마 정부고 그 다음 트럼프 1기고 그 다음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나온 것들은 연방정부 토지에 석유라든가 가스 시출 승인 규모입니다. 보게 되면 트럼프 때 확실히 높지요. 시출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바이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채굴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채굴이 또 확 많아진다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미국 하원에서 사실 트럼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2개 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셰일가스도 뭐 추출이 많아지고 LNG 가스도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LNG 플랜트라든가 또 LNG 선박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LNG 관련주, 또 대표적인 LNG 선박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요도 때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거든요. 표시를 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10번 하늘색 그래프는 신조선 가격입니다. 신조선 가격은 뭘 나타내냐 하면 배 한 대 만들면 얼마에 파느냐. 조선 가격이 상승하면 배를 비싸게 파니까 조선업에게는 유리하죠.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 보면 정말 고점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고요. 그다음 짙은 색깔 그래프는 뭘 나타내냐 하면 후판 가격입니다. 배 만드는 원가의 약 20% 후판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 슈퍼 사이클 때 보면 배 가격도 상승하고 후판 가격도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신조선 가격은 정말 상승이 돼 있고 반대로 후판 가격은 오히려 많이 하락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배를 만들면 이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슈퍼 사이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훨씬 이익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대형 조선주들이 작년부터 작년 초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먼저 움직였고, 먼저 움직이는 이유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조선주들이 수주를 하게 되면 조선업황은 어떻게 가냐고 하면 그 다음에 선주와 협의도 하고 그 다음 배 설계도 해야 되고 요런 게 보통 한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발주를 합니다. 요때부터 중소형 조선주, 조선기자재라고 부르지요. 조선기자재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조선기자재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턴을 하면 이제부터 2, 3년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상승한 대형주도 좋지만 조선기자재 관심을 가지시면 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초반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올해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요거 생각까지 보탠다면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주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한 2달 전에도 나왔어. 한번 뉴스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때 제가 뉴스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D램 자체 설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한 2~3달 전에 나온 뉴스와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뉴스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원X, 원Y, 원Z 이건 공정을 나타냅니다. 뭐 18mm, 17mm 반도체는 공정이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쭉 미세해지는데 원의 공정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요때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항상 세계 최초로 미세 공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의 공정에서는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급한 마음에 과하게 따라갔지 않냐. 그래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좀 따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설계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요런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정말 이게 문제면 HBM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잭슨황 얘기가 요런 부분에도 연결이 되지 않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면 원시 더 미세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즉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인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원의 공정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또 설계 문제가 있지 않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HBM이라는 게 D램을 여러 단 쌓는 거고 쌓고 연결을 하는데 기존에는 연결을 하는 단순 기술적인 문제로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또 설계 문제도 잭슨 황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 문제에 가장 큰 HBM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한다는 게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거고, 한 발 더 나갔어 뭐 HBM4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고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은 요런 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추이입니다. 보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가 앞에 보면 매출액 그래프가 나왔는데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번에 꺾였습니다. 4분기에. 4분기에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판매를 못했다. 그것도 있는데 더 깊숙이 보면 D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 매출 자체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면 가격 하락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램 가격을 거의 뭐 한 절반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요건 10월에서 11월 가격인데 저가 DDR4 같은 경우는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뭐 폭락을 하듯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맨가에 보면 DDR4 16기가 같은 경우는 20.31%. 그 다음에 DDR4 8기가 같은 경우는 20.59%. 요게 한 달 만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창신 메모리가 생산을 못할 거라고 본 고가 D램 DDR5지요. DDR5도 사실 9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월, 11월 오면 얘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대. 하락폭은 DDR4보다 적지만 일단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 얘기가 나온 건 창신 메모리가 DDR5도 양산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D램 반도체 전체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하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업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약한 삼성전자가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거죠.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아직 중국이 못 따라오는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꺾이고 이게 오래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그래프는 트랜스포서 D램 반도체 가장 데이터를 하는 기업이죠. 보게 되면 중국 창신 메모리의 비중입니다. 올해 약 10%까지 점유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보면 2% 뭐 아주 미만인데 올해 공격적으로 거의 시장을 점유해 간다 이렇게 보지요. 기존까지건 D램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교란을 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협의가 잘 됩니다. 반도체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반도체 오랫동안 사이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2년 상승 반도체 가격, 2년 상승, 2년 하락, 이게 20년간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너가 하고 상관없다. 나는 많이 팔면 된다. 감산을 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양산을 해서 밀어내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반도체 D램,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YOY 변동률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반도체 상승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하락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상승 위에 있는 기간을 보면 2014년대 보면 22개월, 그 다음에 2018년도 보면 25개월, 그 다음에 2022년 보면 22개월. 그래서 2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12개월 만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기존하고는 다른 사이클로 가고, 그리고 또 빠르게 감산을 해서 반등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창신 메모리가 같이 감산에 동참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올해부터 반도체 가격은 어쩌면 내년까지 또 계속 치킨 게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하기에는 사실 저도 아쉽게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빠르게 상승하기를 바라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D램 반도체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전자니까 마이크론 차트도 보면 7월부터 무너졌죠.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AI, 엔비디아 다 잘 나가는데 D램 만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건 글로벌 시각 자체가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시각은 전체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중에 마이크론은 그래도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하니까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하니까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월봉 차트. 장기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도 뭐 기술적인 거 차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보일 수 있지만 보면 2021년 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2024년 고점 앞에 고점보다 살짝 약하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봉이라고 하죠. 대세 큰 상봉을 만들고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 2016년부터 상승해온 추세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세선 이탈이다. 그러면 추세선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또 하락을 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한 번은 62,000원, 3,000원 정도 추세선까지 반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강하게 상승 전환시켜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먼저 뭐 가장 또 제가 보는 시각하고 또 펀더멘탈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펀더멘탈입니다. 보면 삼성전자 PBR 펀더멘탈을 보면 정말 1배 정말 역사적인 저점 위치거든요. 이 얘기는 이런 역사적인 저점에서는 다 반등이 나왔다. 이 얘기는 추가 하락은 쉽지 않다. 워낙 빠질 대로 빠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뭐 빠질 대로 빠졌고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본격적인 삼성전자가 사실 기본적인 반등 외에 강한 상승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혁신을 사실 요번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를 했는데 인사에서도 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건 예전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강력한 카리스마로 밀었는데 카리스마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원래 삼성전자에서 바라는 것은 세계 최초 이런 어떤 D램 반도체 개발 기술력이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HBM4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HBM4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개발을 하게 되면 글로벌 엔비디아 비롯해서 퀄컴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물량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고 있지만 HBM이라는 시장 거기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 항상 지금은 최초가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HBM3E,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전략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고 있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됐다. 그렇지만 납품 비중을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잘 만들고 문제가 없는데 물량을 계속 주지 새로운데 리스크를 안고 한 번에 물량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HBM4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다. 그러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사실 뭐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는데 가장 뭐 기본적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1월 달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순매수 순위 보면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약 1조 5천억 이상, 규모도 상당한 규모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거든요. 역시 뭐 주가는 수급이 깡패랐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제가 또 뒤에 거도 잠깐 한번 보면 2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그 다음에 하나 오션, 그 다음에 네이버 콘텐츠, 그 다음 기아 자동차,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 그 다음 저 밑에 KB 금융,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 외국인들은 여러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정 섹터 SK하이닉스 하나 빼고는 다 살짝 발을 담그고 간만 보고 있다. 한 업종에 아직은 집중하지 않다. 요렇게 느끼고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왜 매수를 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관점입니다. 지금 차트인데 차트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7월달 전고점을 넘어가고 강한 상승 랠리는 조금 쉽지 않다. 역시 SK하이닉스도 매출에서 60%가 D램입니다. HBM이 40%고요. HBM이 있지만 D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는데 상승을 하는 것은 역시 실적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실적이 꺾였잖아요. 앞에 보듯이.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번 4분기 작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분기로 보더라도 YOY로 15%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꺾였는데 SK하이닉스는 증가를 했다. 그러면 종고점 넘고 계속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키움증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도 1분기부터는 YOY로 한 14%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HBM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늦게 꺾였지만 올해 1분기부터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들은 실적이 엔비디아 보듯이 계속 증가를 해야 치고 가는데 꺾이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치고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실적 발표 시점 또 1분기 실적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만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이고 업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주가는 이거 외에도 앞에 보듯이 수급이나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니까 또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다른 시각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급 그 다음에 또 뭐 업황 다양하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